네, 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내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본시장도 움직임을 함께 하겠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띄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우리 정부도 가입을 했습니다. 관련 이슈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견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산업과 경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모두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인 봉영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IPEF가 대응팀을 출범을 시킵니다. 바이든과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미동맹이 강화됐고 이것이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까지 굉장히 견제하면서 자극을 시키고 있는데 IPEF까지 출범을 하게 되면 중국을 정말 자극하게 될지 않을지, 그럼 우리 사드와 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중국이 이제 한국을 포함한 IPEF의 출범 확대에 대해서 반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런 얘기까지 했죠. 파키스탄 외교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왜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한다 그러면서 왜 일방주의를 계속하는가, 디커플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것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도 외교안보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영향력과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작품이 한미 정상회담이었고 한국의 IPEF 가입이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떤 모임에 가입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그 모임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근데 혜택에 비해서 가입비라든지 연회비는 너무 비싸지 않은가? 그럼 가입을 안 하죠. 근데 IPEF가 매력적이라면 한국도 가입을 하겠죠. 네. 두 번째는 그 모임에 누가 들어가느냐. 말을 들어서 봉영식 교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혜택이 있어도 아예 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럴 수가 봉영식 교수가 들어오면 나도 들어가겠다. 그렇죠. 펀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한테는 반가운 건 뭐냐면은 반도체를 포함해서 자동차, 소위 말하면 첨단 기술 산업의 강국인 한국이 가입을 선언했어요. 어떤 나라보다 앞서서. 그 IPEF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인도도 가입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작품으로 만들고 있는 이 IPEF에 한국이 지지를 일찍 확실하게 보내줬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혜택을 단단히 본 것이고, 미국은 이 IPEF 출범과 성공에 대해서 올인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IPEF가 출범하고 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앞으로 18개월 동안에 이것을 완성시켜서 정식으로 출범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추동력을 언제까지 살리는가? 미국이 내년 2023년 11월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APEC 주최국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탄력성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 건설을 IPEF 출범과 미국의 APEC 주최까지 연결시키는데, 여기서 한국은 빠질 수가 없는 게 2년 후에 APEC 주최국이 또 한국입니다. 2025년 11월에.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 발맞춰서 이런 새로운 자유롭고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조하는데 같이 간다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고정된 추세로 시청자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언론은 IPEF가 나토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경중을 뒀는데 이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전략적 모호 정책을 펼쳤고, 그렇죠. 한국의 위치는 애매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엔 완전히 미국과 이렇게 친해지고 중국과 등 돌리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지. 한국은 한 번도 중국하고 등을 돌린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은 없지만.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결론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취했더니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모호해졌습니다. 혜택은 없고.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한국은 믿지 못할 나라가 됐고, 사드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안 한다 그랬는데, 논의된 거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배치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이 배신을 한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적 모호 전략을 취하던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하면 오히려 모호한 전략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럴 바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고 우리의 핵심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를 규정해서 그것을 확보하고 추진하는데 외교 안보 정책을 재정립해야겠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입니다. 그것은 일단 한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것을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과는 예전에 제국끼리 전쟁을 한 역사도 있고 유일한 희망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다시 한번 제2의 사드 보복 같은 피해를 준다면 정말 한국은 더 이상 중국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손실은 정말 막대해집니다. 예. 나갈 구멍이 전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지난 몇 년 동안에 사드 보복을 한 다음에 그 혐중 감정이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에서 얼마나 강화됐는지를 중국 정도 잘 알고 있고 또 몇 년 동안에 롯데와 같은 기업 그리고 관광산업은 큰 피해를 봤지만 결국에 한국 경제 전체로 본다면 중국의 이런 경제 보복을 이겨내고 경제 체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효과가 없는 칼을 또 한 번 한국한테 찌르는 것은 무모한 거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란 걸 감안할 때 시진핑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예전과 같은 그런 경제 보복을 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저희가 과거에 사드 보복뿐만 아니라 롯데 기업이 아예 중국에서 많은 철수를 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또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중국의 소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 혹은 면세점 같은 주식들은 중국에서 뭘 잘 사줘야 오르고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또 다른 터널을 지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중국이 보복을 한다면 그 대가가 중국한테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시진핑 정부가 이제 뭐 민주적인 정부는 아니까 어떤 방향으로 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리스크를 이제 중국 정부도 잘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 넘버 투인 왕岐산 부주석을 이번 취임식 때 보낸 것도 중국은 한국하고 일단 허심탄회하게 그 중요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네. 그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낸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제로섬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을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IPEF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데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그 생산 공정, 그 시설 46%를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그럼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인 것이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그리고 수입원인 중국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만약 차세대 반도체 생산할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가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더 좋은, 더 앞선 반도체를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생산한다면 그쪽으로 수입원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산업의 미래를 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계속 잘 돼야지 중국 산업도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저희 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요국 매출 순위를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뒤로 베트남, 홍콩, 일본이 3, 4,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면 또 우리 기업은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묘수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번엔 과거와 같은 보복은 없을 것이다. 네. 없을 가능성이 높고 높다? 만약 한다면은 중국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도 이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진핑도 장기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렇죠. 많은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미국과 중국의 고래 싸움의 새우등은 터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나라가 꼭 새우는 아닌 거죠. 예, 예. 자, 그렇다면 북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과 우리가 이제 동맹을 강화하고 훈련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도 여기에 질세라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정권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들이 있는데 교수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도발을 이제 핵실험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도발 미사일 실험을 하고 말씀하신다면 가능성은 대단히 없다고 안타깝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1년 1월에 그 북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이건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5대 전략무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5대 전략무기 개발에 성공할 때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도 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건설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연초의 미사일 실험은 대부분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죠. 그 다음에 다음 과제인 이제 SLBM 잠수함 그 미사일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장거리 미사일도 테스트해야 되고 핵실험도 해야 되고 북한 정권은 이 국방 중기 계획에서 할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올해 5월까지 벌써 북한이 17차례나 미사일 실험했는데 또 실험을 하겠냐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17차례 더 연말까지 할 겁니다. 과제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핵실험 가능성도 높고 예.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요. 이번엔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선 만큼 북한을 더 자극하는 여건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여기가 형성된 것 이제 같습니다. 경제 팁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투자 전략, 산업 전략을 세워야 된다면 가장 비근한 케이스가 2017년이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도발을 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 파괴, 뭐 화염과 분노 발언을 쏟아내고 강대강 국면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경제 전략을 세우셨는지를 다시 상기해 보시면은 2022년 중반 후반부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야, 2017년에는 불바다 선언 얘기를 그렇죠. 할 정도로 정말 핵실험을 하는 것 같았던 네. 분위기였는데 핵실험도 했죠. 예. 근데 뭐 정말 일촉즉발이라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의 존재란 늘 그런 것이죠. 예. 마치 전쟁을 바로 일으킬 것처럼 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럴 수 없다. 근데 핵실험 가능성은 전보다는 높아졌다라는 가능성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또 바이든과 동맹도 강화하면서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 여건들이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6월 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혹은 올해 연말까지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는 뭐라고 꼽고 계십니까? 물가입니다. 워낙 그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휘청했고 미국 연준에서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물가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업 분야가 유망하겠냐 하면은 해답은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나왔습니다. 2021년도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때 나온 공동성명 내용과 이번에 날짜도 똑같아요. 그 정상회의가 5월 21일. 공동선언문이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인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와 약속한 것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 출범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미국과 협조하고 어떤 방향으로 경제 성장력을 확보할 것은 이미 공동선언을 보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원자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때 한미 공동선언문에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인 징표임을 재확인하였고 원자력 공동개발 및 수출도 합의하였습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선언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의 재가동,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에 지나 라이몬드 상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한국에 와서 저도 주목을 했는데 네.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전후로 해서 한국에 부과했던 관세, 철강, 알루미늄 관련 관세에 대해서 좀 전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해서는 큰 선물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국내 여론과 기업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무역 확장법 232조를 가동해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조치를 멈추는 것이 한국에 대한 어떤 보답이랄까요? 그런 제스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IPEF에 가입한 마당에 이제 자유롭고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무역 체제의 건설 위해서 함께 간다는 그런 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유연한 모습을 곧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PEF 출범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경제나 어떤 대외 여건의 변화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신 봉영식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